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박웅현 저자의 8단어라는 책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단어라는 책은 박웅현 저자가 최근 돕기다 이후에 발표한 책자로서 인생을 대하는 20, 30대의 어떤 태도와 방향에 대한 강연들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삶을 위한 8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저자의 어떤 화두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답을 던지는 그런 형태로서 정리된 것을 책으로 소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차를 통해서 8단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어인 것처럼 먼저 1강에서는 자존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저자의 총 목차는 8강으로 되어 있는데 8단어인 것처럼 8강으로 되어 있는데 1강에서 이렇게 자존을 강조하는 것은 저자의 입장에서 인트로 입장에서 자존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존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바깥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과의 어떤 중심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나만의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신 안에 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당신 안에 별을 찾으셨나라는 부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강 본질에서는 모든 것은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2강의 부제로서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본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공부의 본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3강은 고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클래식 견고한 영혼의 성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은 학창 시절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고전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때 제목과 저자, 극도로 축약된 내용의 전부를 하게 되는데 저자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고전의 어떤 그 울림, 고전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고전을 우리가 존중하고 고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자가 많이 만든 광고의 상당수도 이런 고전에서 저자가 얻었던 어떤 아주 굉장히 어떤 그 지혜로부터 나온 울림 있는 아주 훌륭한 광고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강 견에서는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시도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새로움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5강에서는 현재, 개처럼 살자 이런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화두를 많이 던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개를 키우시는 애견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저자가 개처럼 살자는 것은 순간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개처럼 살고 우리가 당장 어떤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행복을 나중에 찾는 것은 전혀 의미 없다. 그래서 개는 원형의 시간을 사는데 인간은 직선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결국 원형의 시간을 사는 개처럼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중요성을 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강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의에 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특히 수직사회, 수평사회가 아닌 수직사회의 어떤 연공서열이 깃들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권위에 길들여져서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거기에 어떤 의견에 굴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히 탈피해야만 자신이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강 소통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아마 인간의 가장 또 원하고자 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우리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결국은 타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강 인생입니다. 저자가 1강에서 우리가 이제 자존의 중요성을 말했듯이 결국 8강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은 책이 아니고 내가 채워나갈 공책이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인생은 전임미답이다. 결국은 아무도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빈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채워나가는 어떤 공책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단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 박웅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는 현재 TBWA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박웅현이라는 저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한 광고들이 많죠. 그래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심이 짓는다 등 한 시대의 생각을 진보시킨 카피들은 그가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어떤 광고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저자는 자신만의 어떤 들여다보기 독법으로 소개한 책들, 책은 돕기다, 다시 책은 돕기다, 또한 8단어, 그리고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등 이런 창의성과 소통 기술을 전하는 책들을 펴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단어 소개를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소개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책은 돕기다의 저자 박웅현이 던지는 삶을 위한 8가지 질문, 그리고 인문학적인 삶의 태도. 그래서 이것은 2012년 10월부터 2달여간 20여 명의 20, 30대들과 만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면서 그 강의에서 8개의 키워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8개로 쪼개놨지만 결국은 모든 단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라. 그리고 정답을 만들어가라. 자기가 이 책에서 소개한 것도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다른 의견이라는 것만 가지고 참고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1장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먼저 자존입니다. 자존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사랑하고 자신의 운명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자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불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식을 가르칠 때 가장 자식의 마음속에 새겨줄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자존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이 자존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먼저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우리 또 김연자라는 우리 그 트롯 가수가 불렀던 노래로서도 유명한 제목이기도 한데, 이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감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긍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네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네가 즐기고 네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라, 이런 의미에서 아모르 파티를 굉장히 이제 화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를 소개하게 됩니다. 또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서 라틴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의 어떤 그 유래를 보니까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산하는 장군이 시간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결국은 겸손해라.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와 우리가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우리가 즐겁게 즐기고 현재를 만족하라는 것이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대비하라. 결국은 삶과 죽음이 어떤 다른 길에 있는 것이라 일직선에 있으며 결국은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어떤 저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자존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존이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또 이 책자에서 소개를 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호떡집 그 사장하고 그 다음에 10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하고 어떤 행복도를 비교하게 되는데, 저자는 호떡집 사장 한 개에 500원짜리 호떡을 파는 사장이 항상 보면은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돈은 100억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어떤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자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을 찾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두어야지 어떤 남과 비교해서는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저자는 간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존감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마 교육이라고 저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양 어린이와 우리나라 지금 그 학생이 있는데, 보통 그 서양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교육의 방점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학생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교육자나 학생이나 모든 교육의 본질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학생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는 어떤 그 기준점을 우리는 바깥에다 두고 우리는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어떤 그 기준점을 학생이라는 어떤 대상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그 학생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그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에 맞는 것을 모두 학생에게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에서 가장 우리 그 어떤 자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든 기준점을 자신을 중점으로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과 어떤 비교하면서 어떤 상대적으로 본인의 어떤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교육에서 우리가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그 자체에 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 또는 사물이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요소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의 세월을 잘 견뎌낸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이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우국자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변한다.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사랑도 변하고 진리도 변하고 모든 어떤 가치관도 변하고 아름다움도 변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변한다. 결국은 변화의 상황에서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고집이 결국은 본질의 관점이라고 저자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할 대상은 오로지 어제의 나이며,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과연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항상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보다 타인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제대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제 본질을 소개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자는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례는 바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카소의 우리가 투 황소라는 그런 작품을 소개하게 됩니다. 피카소가 이 황소를 그릴 때 처음에는 굉장히 피카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를 그리고 점점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선과 이렇게 점으로 구성되는 어떤 그 황소를 그려내면서 그림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는 추상은 항상 구체적인 실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추상이란 기분 따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에 출발해서 실제의 흔적을 지어나가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를 잘 묘사하는 것도 훌륭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렇게 아주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써도 소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어떤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본질을 강조했던 어떤 그 문학가 중에서 우리가 카프카의 또 사례를 잠깐 소개할 겁니다. 카프카는 저자가 썼던 책의 어떤 그 책은 도끼다라는 그런 그 문구를 또 이렇게 남겼던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찌르는 그런 종류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책이란 우리 내부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한 도끼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결국은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에 예를 들어서 본질이라면 그게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본질인 것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떤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타를 만드는 회사들이 명멸이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좋은 기타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타 회사들은 다 망했는데 실제로 성공한 기타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음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게 어떤 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타 회사들은 다 훌륭한 기타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모든 어떤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관점에서 본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장에 대해서는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너무도 소중한 작품이기에 수백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위대한 작품이 고전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전이 갖는 특징은 특정 시대, 특정 국가나 민족만 아닌 세계 대부분의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대한 것을 저자는 본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다. 진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알려면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질 것이고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알기 전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알려고 하기 전에 우선 느껴라. 그러면서 그 해답이 고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고전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한 어떤 다른 저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를 하게 되죠. C.A. 생트베브라는 사람은 세월의 비평 속에 살아남은 옛글의 우리는 큰 안도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고전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또한 M. 아놀드는 진실로 우리는 고전을 눈을 뜨고 읽어야 한다. 미신으로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고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전의 동양 최고의 고전인 논어. 논어는 2500년 전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이 책 한 권에 유교와 동양 사상의 근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 지금 21세기에도 훌륭하게 전달될 만큼 어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사를 반영하는 어떤 그 도덕과 윤리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인생사에 대한 그 해안을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고전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또 서양에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은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유명한 이유는 그 당시 대영 제국에서 이렇게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인도와 우리가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셰익스피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자고 하면 자기는 인도를 포기하고 셰익스피어를 선택하겠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어떤 영국의 어떤 자랑이다 할 만큼 그만큼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그 문학의 굉장히 어떤 고전의 어떤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비록 한 400년 전에 쓰여진 그 비극이지만 아직도 지금 현대 21세기에도 많은 어떤 무대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소재로 삼아지면서 작품으로 올려질 만큼 고전의 중요성은 결국은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문학이나 미술, 음악 등 예술 작품은 결국은 본질에 가깝고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좋은 것이 아닌 전 세계 다수 인간이란 종이 모두 느끼는 근본적인 무엇을 건드린 이런 것들이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자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 이제 이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자의 유명한 관고를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에 마칠 겁니다. 저자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그 제품을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턴테이블 내지는 우리가 이제 그 녹음기로 이렇게 음악을 듣게 됐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스마트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LP라든지 이런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축음기 이런 시장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20세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면 우리가 전축, 뭐 턴테이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그 오디오 회사인 인켈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네 제품을 광고할 때 저자가 그 당시 광고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3번 태어난다. 베토벤이 작곡할 때, 번스타인이 지휘할 때,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베토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번스타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켈이라는 이렇게 축음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치
우리 어떤 그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디오를 통해서 당신이 음악의 어떤 고전을 이해한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어떤 울림을 주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하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울리는 좋은 광고로서 우수한 광고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저자가 어떤 전축이라는 어떤 그 제품에 어떤 광고의 포커싱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어떤 본질의 포커싱을 맞추면서 고전에서 어떤 소재를 가져와서 광고를 만들어보고 훨씬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울림 있는 그런 광고가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부터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